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얼마 전에 아르테 출판사에서 이번에 출간되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책의 저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강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 참석하겠다고 했는데요. 단메일이 왔는데 거기서 제가 까미에 대해서 리뷰한 걸 받고 까미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라고 출간되는 신간 클래식 클라우드 16번인 까미 편을 먼저 읽을 수 있게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쁘죠? 이 영상에서는 최수철 작가님이 소개한 까미의 삶 일부분과 그의 모든 작품 아래에 흐르고 있는 핵심 사상인 부조리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조리의 철학을 먼저 아셔야만 이 책과 다른 알베르 까미의 대표작을 직접 읽으실 때 알베르 까미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13년 11월 7일 알제에서 동쪽으로 195km 떨어진 작은 마을 몽도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는데요. 까미가 태어난 지 8달이 지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때 마른 전투에 나갔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충격으로 어머니는 말을 더듬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까미의 어린 시절은 늘 가난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까미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알제 리옹거리 17번지에 있는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21년 즉 까미가 8살 때 가족들 모두 리옹거리 93번지가 위치한 벨쿠르 지역으로 이사하죠. 거기에서 까미의 어린 시절이 시작됩니다. 그 시절의 삶은 까미에게 지긋지긋한 가난, 부재하는 아버지로 인한 뼈아픈 상실감, 불구자 가족들에 대한 부끄러움, 폭군처럼 군림하는 외할머니에 대한 애증으로 점철된 과거였죠. 최수철 작가님은 이러한 까미의 생각은 그의 여러 작품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은 그가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죠. 1923년 까미가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의 집에는 책이나 잡지도 없는 최수철 작가님의 표현에 따르면 문화와 역사의 진공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알아본 담임교사 루이 제르맹이 까미를 일터로 보내려는 그의 완고한 외할머니를 설득해서 까미에게 무료로 개인 교습을 해주었고 까미는 그의 중고등부 장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했죠. 이후 알베르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을 발견해준 스승을 잊지 않고 그에게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까미에게 학교는 가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도피처이자 지적 욕구를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학교는 그의 가난을 뚜렷하게 인식한 곳이기도 했죠. 까미는 어머니의 직업란에 친구의 조언대로 가정부라고 적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렇듯 형편이 좋지 못했던 까미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3년 동안 여름방학 때만 되면 알제 중심가에 있는 철물점이나 해안대로변의 해운중개소에서 사원으로 일해야만 했죠. 그러나 이 가난은 까미로 하여금 태양과 바다, 즉 자연에 더 탐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의 글에서 나의 어린 시절 위로 내리쬐던 그 아름다운 햇볕 덕분에 나는 원한이라는 감정을 품지 않게 되었다. 나는 빈곤 속에서 살았으나 또한 일종의 즐거움 속에서 살았다. 무한한 힘을 나 자신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나의 권리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부조리였죠. 1930년 까미의 나이 1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알제 대학 철학반으로 진급한 그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버는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도 학업에 전념하죠. 그러던 12월 어느 일요일에 땀을 흘리며 축구 시합을 마치고 돌아온 까미는 무안에 떨다가 자리에 눕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되죠. 까미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였기에 무료로 치료를 받았지만 날마다 환자들의 기침 소리와 가래 끓는 소리에 시달리면서 이제 정상적인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더불어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 지독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까미는 병으로 인한 위축감을 지속적으로 느낍니다. 삶에 대한 열정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이라는 부조리에 맞닥뜨린 까미에게 죽음은 그의 사유 중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죠. 까미의 죽음에 대한 성찰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의 부조리 철학이 시작되는 거죠.
까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후 까미의 죽음까지 풍부한 내용이 펼쳐지지만 지금부터는 최수철 작가님이 말하는 난해한 까미 작품 아래에 공통되게 흐르고 있는 부조리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부조리를 이러한 상황에 비유하죠. 한 남자가 칼을 들고 텅 빈 들판에 달릴 때 우리는 그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별 생각 안 하겠죠. 뭐 그냥 달리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상황을 바꿔서 그 남자가 칼을 들고 전차 부대에게 달려간다면 어떨까요? 네, 알베르 까미는 바로 이 상황을 부조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든 남자는 절대로 전차 부대에게 승리할 수 없죠. 바로 이 힘의 불균형을 가리키며 우리는 저건 부조리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차 부대를 죽음으로 바꿔보죠. 네, 역시 죽음과 대항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죽음에게 달려가는 남자를 보며 우리는 저건 부조리하다고 말할 겁니다. 이제 그 남자는 죽음과의 대면에서 회피하여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저편의 세계 또는 가상의 세계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그 죽음과의 대면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삶의 자양분을 끌어내든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까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편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꾸며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죠. 그는 후자를 택하고 죽음과 대면합니다. 최수철 작가님은 이것을 타나토스와 에로스의 결혼이라고 부르는데요. 타나토스와 에로스는 그리스어로 죽음과 사랑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작가님은 에로스를 삶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죽음과 삶은 전혀 연관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없다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은혜는 죄를 전제합니다. 또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둠이라는 것은 없겠죠. 즉 빛이라는 대립 개념이 없다면 어둠이 어둠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그에 대비되는 어둠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저로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이빨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고 돌아오던 중에 문득 이빨이 아프지 않았던 그날들이 행복했던 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고통이 있어야만 무고통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죽음이 없다면 삶에 대한 사랑은 있을 수 없겠죠. 영원히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소멸하기 때문이죠.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에 삶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베르 까미 페스트에 나오는 오랑 시민들은 최수철 작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음에 면역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명징한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되는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거죠. 그러나 오랑시에 페스트라는 죽음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은 다시 페스트, 즉 죽음이 가라앉은 것을 보며 기뻐하죠. 다시 죽음에 면역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죽음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러나 페스트 마지막에 의사 리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리우는 죽음과 대면하며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죠. 시내에서 올라오는 환희의 외침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우는 그러한 환희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이 모르는 사실, 즉 페스트균은 결코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까미의 삶에 대한 사랑의 동력은 죽음에 있습니다. 삶을 사랑하려면 죽음과 마주해야 하죠. 까미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사형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을 손꼽는 사람만이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 태어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사제와 대결하죠. 사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지고 메르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메르소는 그것을 거부하죠. 메르소는 죽음과의 대면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삶의 양분을 끌어올리죠. 사제가 나가고 메르소는 자유를 느낍니다. 메르소의 자유는 까미가 말한 대로 사형수의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삶을 최대한으로 살고 난 후에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자유, 자신의 삶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바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있을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사랑하는 것이 까미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수철 작가님은 이것을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이 펼쳐지는 자신의 왕국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책 서문에 나오는 알베르 까미와 최수철 작가님의 말을 인용하며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깨닫는다. 그것은 거리낌 없이 사랑할 권리다.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 또한 최초의 인간이자 마지막 인간으로서 우리 각자가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 한다. 네, 이번에 출간되는 클래식 클라우드 16번 까미에 대한 책은 까미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의 책에 까미의 작품들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모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책의 매력은 까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수철 작가님이 까미의 난해한 모든 작품 아래에 흐르고 있는 부조리의 철학에 기반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까미의 모든 작품을 읽을 때 정말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엄청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이전에는 까미의 에세이는 그의 삶과 그가 설명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읽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내주신 이 책을 3번 읽고 까미의 에세이가 정말 잘 읽혔습니다. 그리고 까미의 삶에 대해 알고 보니까 이전에 제가 까미의 작품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도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책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